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매출 채권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 매출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들 외에는요, 여러분들 대손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에 대한 개념까지 이번 시간 같이 함께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유동자산이다 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도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다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당좌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지난 3강에서 배우셨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는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매출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매출 채권, 우리가 물건을 매출하고서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이 같이 합쳐져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출 채권 두 가지 계정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계정 과목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것이죠. 외상으로 단순하게 물건을 매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겠고요.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하고 나서도 회사가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사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모두 묶어서 매출하고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매출 채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어떤 계정들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정말 기억 잘 해주셔야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 가서 업무를 하실 때에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외상 매출금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받으러음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일반적 상거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반적 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즉,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입니다.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에 대한 제조에 대한 부품들, 원재료, 그리고 이 컴퓨터에 대한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으로 분류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 팔 때를 일반적 상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이런 원재료나 제품이나 상품의 거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쓰고, 외상으로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받으러음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면 이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다시 말해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나는 컴퓨터 제조업인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고서 외상이라든가 어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 못 쓰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결론은 못 씁니다.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일반적 상거래라는 거래 안에서만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 그리고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움, 이렇게 두 가지로 쓰게 되는 거고요. 만약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혹은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차량 아니면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매각하고요. 단순하게 외상이다.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받으러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은 이렇게 우리 회사가 원재료 제품 상품과 관련된 일반적 상거래에서 쓰는 표현, 그 이외에는 미수금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하셨을 겁니다. 자, 계정을 익히는 데는요. 내가 채권 계정을 익힌다면 반대로 채무 계정을
빠르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학습이 2배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외상 매출금과 바들어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일반적 상거래, 즉 우리 회사의 주된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라고 하거나 내가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 따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만약 회사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러한 회사의 주된 재고자산이 아닌 이외의 자산들을 내가 취득하거나 할 때 외상이다, 어음을 발행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미지급금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외상매출금과 바들어음을 더해서 우리가 매출채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반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더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채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시험에서는요. 간혹 다음 매입채무로 구분되는 계정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반대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이렇게 있어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매출채권에 이제 외상 매출금 바들어움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할 때는요. 대변에 제품을 매출했다라고 하면요. 이 제품 매출이 100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물건의 가격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가는 110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고객들에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그가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에 대해서 10%를 받아서 나라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1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다 라고 해서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따로 또 받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요. 물건의 가격인 100만 원이 아니라 이 11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물건을 구매한 사람에게 물건 가격 100%에 대한 가격과 그에 해당하는 10%의 세금까지 110%의 가격을 회수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정상적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했다라고 한다면요. 차변에 현금 110이 들어오는 거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였고요. 이 뒤에 혹시라도 이 외상값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럼 난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 라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내용은 뒷부분 대손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외상 매출금 이후에 또 봐야 되는 매출채권 계정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바들어음입니다. 자, 바들어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의 회사가 있을 겁니다. 자, 내 회사가 거래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요. 나는 어음이라는 걸로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둘만 거래에 이렇게 오지 않고요. 여기 안에는 아주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어음 시스템이라는 걸 통과하게 될 겁니다. 내 회사가 거래처에게 제품을 팔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으려고 하면요. 사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알려야 됩니다. 내가 저쪽 회사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했거든. 그래서 대금 결제를
어음으로 결제하려고 해. 은행, 너가 나 대신 어음을 좀 발행해 줘야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옛날 옛적에는 종이어음을 썼지만요. 요즘은 전자어음 시스템을 통해서 어음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은행은 전자어음 시스템을 통해서 내 회사라는 쪽에서 지정한 은행 그 계좌에다가 어음을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내 회사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그 어음 금액이 보관이 되고 있을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지급어음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거래처는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고요. 내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음의 종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약속어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약속어음이다라고 하면 그 어음의 약속된 날짜, 즉 만기일이라고 하고요. 그 약속된 날짜인 만기일에 대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한 거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이벤트가 빵빵 터집니다. 아,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는 받을어음과 관련된 거래를 전체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제일 첫 번째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회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은행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요. 돈을 받으러 갈 때에도요, 내가 직접 돈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돈 받으러 가지 않아요. 은행이 얘기해 주고요. 나도 은행한테 요청을 하죠. 만기가 된 그 약속어음을 은행 너가 좀 대신 받아다 주면 어떨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심이라고 하고요. 추심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추심 의뢰를 통해서 은행은 돈을 성실하게 받아다 주는데요. 받아다 주는 과정에서 은행은 공짜로 일을 해주지 않죠. 바로 수수료를 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심 과정에서의 수수료에 대해서 또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날짜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날짜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약속된 날짜에 내가 은행한테 돈 좀 받아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요. 은행이 난감한 표정으로 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거래처 쪽에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충분히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돈을 제대로 채워 넣지 않아서 잔고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됐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와, 황당하죠. 나는 정말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회수할 수 없다고? 라고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바로 부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도가 났다라고 하시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도하면 빨간 딱지가 붙어서 이런 압류 딱지와 함께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와서 이런 업무를 볼 때 부도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해서 압류 딱지가 붙지는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내용이었던 거고요. 부도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속어음에 대해서 받을어음에 대해서 만기까지 잘 기다렸지만 그 친구가 계좌에 미처 돈을 넣어놓지 못해서 지급이 거절된 상황을 우리는 부도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서 계속해서 그 친구가 6개월 이상 잔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궁핍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떼었어, 날렸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 지급이 거절된 어음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어음이야 라는 정도의 표현만 해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기까지 잘 기다리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어음을 가지고요. 중간에 내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더 있는데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배서양도라는 겁니다. 내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는 거래처에 갚아야 되는 외상값이 있는데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현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거래처는 와서 이번에도 난 그냥 갈 순 없어. 꼭 돈을 받아갈 테야. 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선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받으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만기까지 2달 정도가 남았거든? 너가 이걸로 대신 가져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거래처가 그래, 나 너 못 믿겠고 차라리 그거라도 가져갈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입장에서 아직 약속된 날짜는 2달 정도 남았지만 나 대신에 나한테 외상값 받으러 온 그 거래처가 받을 수 있게끔 양도를 해주면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 어음을 건네준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어음은요. 우리 자기합수표처럼 뒷면이 있는데요. 이 뒷면에 받을 사람이 내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어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양도해서 그가 어음을 받으러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설명이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요. 우리는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이 어음에 등 배자 써서 뒷면에 서약을 해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처럼 만기가 되기 전에 나는 그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받을 어음을 내 손에서 털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지난달에 야근도 많이 해서 야근 수당도 줘야 되는데 막상 물건의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 물건을 구입해간 거래처가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어음 결제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급여를 어음으로 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찾아가십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럼 사장님 그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가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된 날짜가 되기 전에 그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내가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거래들은 자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예 은행에 팔아버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 팔아버리면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데요. 은행에 팔면 권리에 대해서도 은행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 기간 동안 은행이 기다릴 거고 나중에 만기일 결제도 은행이 그 금액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이 어음을 매각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만기가 되기 이전에 배서양도라든가 은행에다가 매각해버리는 할인이라는 거래들까지 해서 전체 4가지 거래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된 회계 처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어음으로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대변의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차변에 받을 어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받을 어음 이제 4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받을 어음 회수와 관련된 4가지 거래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만기 시점의 추심의뢰, 즉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받아다 주세요 라고 할 거죠. 그러면 앞서 보셨던 차변의 받을 어음은 이제 만기가 되었으니 대변으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대변으로 사라진 받을 어음은 110이지만 차변에 실제로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것은 100밖에 안 되더랍니다. 아니 10은 왜? 그랬더니 은행이 나도 좀 먹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져간 수수료 10만 원을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기 시점에 지급이 거절된 상태는 뭐라고 하지? 대금을 회수한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이 이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어음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요. 정상적이었던 어음인 받으러움은 대변으로 사라지게 되면서요. 차변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부도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바로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래입니다. 거래처가 외상값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전혀 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거 있었죠. 배서 양도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 역시 대변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갚아야 되는 외상값,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차변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썼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갚을 돈, 부채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만기 이전에 할인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반드시 언급할 겁니다. 왜냐 하면 간혹 차입 거래다 라고 해서요. 어음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가에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더 많이 언급할 거고요. 이 매각 거래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사라지죠. 자, 그런데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110의 어음에 대해서 만기 이전에 그 회사에 금액을 주는데 고스란히 어음에 대한 금액 전체 금액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은행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이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떼고 나머지만 줄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할인료라고 할 건데요. 이 할인료에 대해서 회사가 인식할 때에는 뭐라고 처리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차입을 하고서 대출을 받아오게 되면 은행은 남은 잔여 기간 동안 이자를 떼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 생기는 거고 차변의 보통예금 대신에 이자 비용을 쓰게 될 텐데요. 차입 거래가 아닌 매각 거래는 아예 은행에다가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변의 받으러움을 아예 그대로 자산이 사라지게 처리가 되면서 차변의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온다 치면 나머지 할인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은행에 매각하면서 회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을 쓰도록 하고 있죠. 자, 저희에게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도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매각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직접 계산해서 자료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를 골라보세요 라고 할 때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매각 거래가 보이는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 그 내용에 대한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만기가 되었을 때의 추심, 두 번째 지급이 거절된 부도, 세 번째 배서양도, 마지막 할인의 매각 거래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 받으러움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상황을 기억할 때요.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나가는 네 가지 회계 처리,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억을 하시면 뭐 하나 빼먹지 않고 잘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대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회계를 배우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여기 대손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구조 때문에 대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요. 일단 대손이 뭔지부터 체크하고 가볼까요? 자, 대손이라는 건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손실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래서 돈을 떼이게 되는 경우 우리는 대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회계가 너무 어려우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받지 못한 그 돈에 대해서 나는 그 돈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 그게 바로 대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돈 떼었던 상황이 되면은 그냥 대손이라는 비용으로 손실로 처리를 할 거냐? 자, 회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규칙에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걸 배웠던 것처럼요. 외상으로 매출을 많이 하게 되면 즉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당연히 외상값이 늘어난 만큼 떼일 만한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요. 그만큼 못 받게 되는 돈들의 액수도 같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회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기다리거나 하지 마시고 외상값에 대한 잔액이 늘어났을 때 미리 그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은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손실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계정에 대해서 한꺼번에 손실을 많이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불러주려고 합니다. 대손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도 회계 처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완충제 역할로서 결산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음 연도에 갔을 때 거래처의 파산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는데 정말로 6개월이 경과해도 돈 들어올 생각을 안 한더라. 그러면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을 처리할 텐데요. 대손을 처리할 때 그대로 그 전체 금액에 대한 손실을 막 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완충제 역할을 먼저 1차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시고 그래도 부족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비용, 손실을 인식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손 처리한 채권, 이렇게 완전하게 못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자포자기한 채권들에 대해서 아주 나중에 희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회사가 남아있는 자녀 재산을 매각했을 때 돈이 남아있어서 내가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외상값은 장부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데 다시 회수하게 되면 나는 또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대손, 즉 우리가 돈을 떼었다 라고 하면 대손 상각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녀석은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녀석은 뭘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나 비용이나 부채라든가 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의 마이너스 요소로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유사한 표가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 상거래 O, 일반적 상거래 X가 나오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이 있다면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에도 회사가 받아야 되는 돈들은 존재합니다.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이런 채권 계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했을 때 받지 못하는 미수금도 일반적 상거래 아닐 때의 채권이겠지만요. 이 외에도 회사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대여금에 대해서도 채권으로서 볼 수 있고요. 이 돈도 떼이게 될 가능성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선급금. 이 경우는요. 내가 계약금을 먼저 준 상태입니다. 아직 원재료나 이런 자산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물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을 먼저 제공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예식장이 뭐 파업을 하게 되어서 아니면 부도 파산해서 사라져 버렸다. 근데 거기에 미리 예약했던 고객들은, 신혼부부들은 계약금을 모두 다 떼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 기사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거래처가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재료를 주문하러 갔을 때만 해도 멀쩡하게 영업하던 회사인데 다음날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제공했던 계약금은? 정말 난감하죠? 자, 그런 상황 역시나 내가 채권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채권 계정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이라는 일반적 상거래는요. 떼인 돈에 대해서도 이 대손상각비다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넣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넣고 있다는 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결산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말에 현재 받아야 되는 외상값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살펴봐 달라는 거죠. 이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요. 대손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대손율이라 하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 제조업들은 1%, 대부업자들은 2%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출 채권에 대해서 1,000만 원이다. 대손율을 1%로 예상합니다. 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중에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은 혹시 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받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세상엔 절대적인 게 없는 것처럼 나도 저 중에 1%만큼은 혹시나 못 받을 걸 예상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다가 1,000만 원의 매출채권 잔액을 표시하게 된다면 그 아래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해서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요. 이 장부가액이다 라고 해서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의 대손충당금 차감하는 계정을 차감하고 990만 원에 대해서만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주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건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매년 결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전체 외상값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에 우리가 채권 잔액의 대손율을 곱한 만큼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의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추가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요. 보충법이다 라고 해서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처리하게 될 텐데요. 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부족할 때 적은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부족한 경우여서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회사는 추가로 대손상각비다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에 대손충당금이라는 녀석이 너무 많았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이너스로 산출이 된다면 대손충당금을 다시 되돌릴 거다라고 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매출채권 잔액은 1,000만 원, 대손율은 1%입니다. 자, 회사가요. 대손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7만 원인 경우랑 12만 원인 경우로 나누어서 두 가지 상황을 다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1,000만 원의 채권 잔액에 1% 못 받을 거라는 건요. 10만 원을 우리가 대손충당금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7만 원의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3만 원만 보충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값이 플러스 대손상각비 3만 원으로 나오게 되면요.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3만 원을 추가로 인식하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3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충당금.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기 때문에요.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대변에 기록이 된다는 건, 즉 대손충당금을 새롭게 대변에 만들어줬다라는 건 이렇게 대변에 기록된 녀석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이라는 채권의 아래 마이너스 형태로 표기가 될 겁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이 차변에서 생겼는데 대손충당금은 대변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아, 자산이라는 녀석에 마이너스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변에 생겼구나 라고 봐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율에 대해 설정을 하고자 하면 1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12만 원이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금액이 현재 너무 많아서 좀 줄여야 된다더라. 마이너스 2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자, 대손충당금을 만들 때는 대변이었죠,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을 줄이고 싶어요. 어디로? 차변으로. 그러면서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1,000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1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나머지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990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기존의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게 있었던, 많이 있었든 상관없이 결산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채권의 1% 금액만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손의 확정입니다. 대손의 확정이라 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더 이상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 아니면 어음에 대해서 부도가 났는데 6개월이 그대로 경과해버린 상황들, 이런 걸 가지고서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대손의 확정 상황에서는 이제 회사도 장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적혀있는 그 금액 더 이상 자산이 아니야. 물론 권리는 나한테 있긴 하지만 그 권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다? 외상매출금 6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외상매출금 6만 원을 대변으로 가져다 주게 되는 거고요. 회사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6만 원만큼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제 10만 원에서 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만 원만 충당금 잔액이 남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13만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완충제인 대손충당금을 먼저 가져다가 쓰시되 부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대손상각비는 13만 원이 아니겠죠. 대손상각비는 3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사라지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을 먼저 가져다 쓰신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3만 원만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손 처리한 채권을 다시 회수했다라고 해볼게요. 대손 처리한 채권 13만 원을 회수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올 텐데요. 문제는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손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 이미 대손으로 처리하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이미 대손의 확정회계 처리를 할 때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에 13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회사가 외상매출금 때문에 들어온 돈입니다 라고는 이제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대손충당금이라는 녀석들을 가져다 쓰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이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어느 거래처랑 내가 얼마의 외상값이 있고 얼마의 어음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디에 반영이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거래처 원장에서 이런 외상에 대한 거래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가게 되면요, 뭐 잔액, 원장, 총괄 잔액, 총괄 내용 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잔액 탭에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조회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 어떤 거래처들과 거래가 있었는지 영은실업, 중원, 하진테크, 제동, DN 상사 주식회사, 다글 이러한 거래처들과 전기 2월 된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당해년도에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금액은 얼마이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서 감소한 금액과 현재 외상값 잔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무 시험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은 잔액을 기록하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라는 거,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외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매출하고 나서 외상값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혹은 외상값 잔액이 제일 적은 거래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메뉴는요, 채권 연령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채권 연령 분석은요, 말 그대로 채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외상값에 대해서요,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고 있는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그 아이가 대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래처별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래된 외상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두 개의 거래처, A 거래처와 B 거래처가 현재 외상값을 100만 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 똑같이 100만 원이더라 라고 하더라도요. 직전 달에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A 거래처, 6개월 전에 외상으로 거래하고서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B 거래처, 두 개의 거래처를 두고서 나름대로 회사는 평가를 하고 누구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걸 분석할 때 바로 채권 연령 분석이라는 것을 오게 되고요. 제가 예제로 채권의 잔액일자를 6월 30일로 넣었고요. 전개 월수를 3개월로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요.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만 전개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료에는 6월달, 그리고 5월달, 4월달 이렇게 세 개의 월에 대한 채권의 잔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랑 우리가 이런 거래처들과 3월 달에도 외상으로 매출한 게 있을 거고 2월 달에도 외상으로 매출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두 조회기간 이전이라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조회기간 즉 4월 이전에 3월 달까지 외상값 잔액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는 DN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오래된 채권들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기록되고 있구나 라는 걸 채권 연령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실무시험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이제 어음도 배웠으니까요. 받으러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관리 자금관리 메뉴에 이 받으러 명세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어음 명세서도 있는데요. 이 지급어음 명세서는 우리가 채무 계정으로서 부채에서 이야기한다면 받으러음은 자산, 채권 계정이기 때문에 받으러음 명세서를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이 받으러음 명세서에 들어가게 되면 어음에 대한 조회다 라고 해서 만기일자별로 어떤 거래처에 얼마의 금액의 어음을 받아놓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주식회사 한국의 2022년 12월 31일 수정 전 합계 잔액시산표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로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로 매출채권 잔액의 3%의 대손을 추정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에게 차변의 계정을 물었을 때요. 일단 4번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은 대손상각비나 혹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너무 많았을 때에도 차변에는 대손충당금을 쓰도록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4개의 보기 중에 일단 4번의 보기는 탈락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받으러 외상 매출금 모두 다 매출채권이기 때문에요.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 3%를 곱해주시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했을 때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면 둘 다 차변에는 대손상각비라고 쓰실 겁니다. 자, 플러스가 나왔을 때 대손상각비라고 한다면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손충당금이겠죠. 자, 그러면 대손상각비인지 충당금인지 금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의 받으러옴 잔액이 400, 여기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00만 원의 3%는 12만 원, 여기에다가 7만 원의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 나번 금액을
차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400만 원 곱하기 3% 마이너스 7만 원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5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 외상 매출금도 350에다가 곱하기 3%, 자, 그럼 10만 5천 원인가요? 여기에 대손충당금 9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요. 바로 15,000원이 나옵니다. 5만 원, 15,000원 둘 다 플러스 금액이고요. 둘 다 차변의 대손상각비라고 표기하게 될 테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65,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65,000원이겠죠. 자, 그래서 차변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변을 물어봤다면 1번이 정답이었겠지만 우리에겐 차변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1%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미 자료가 있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배제를 시키셔야 되겠죠. 왜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은 바로 대손상각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부르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이 정도의 계정들을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기 대여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놓치지 마셔야 될 거, 선급금도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과 선급금 두 가지 금액을 합하게 되면 바로 400만 원이 되겠죠. 이 400만 원에 1%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4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료 안에 이들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각각 채권의 잔액 300과 100만 원에 대한 400만 원에 1%를 곱하고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 제로 해서 나오는 4만 원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는 거죠. 자,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보이는데 얘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장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내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디론가부터 돈을 빌렸다면 비유동 부채로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수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가수금은 회사가 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 쓰임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서 이 미결산 및 비만계정 표시금지 원칙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수금은 내가 받긴 했지만 임시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어떤 계정으로든 확정된 계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가수금은 사실 부채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채의 성격인 가수금이나 장기차입금을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그냥 대손상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선급금과 단기대여금 두 가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요, 바로 매출 채권과 대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바드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요. 사실 반대로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라는 바로 매입 채무도 있었죠. 자, 그들은 부채에서 이야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자산 쪽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매출 채권.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더라. 외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바드럼뿐만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의 채권 계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신경 써주는 게 좋겠더라. 자, 그리고 바드럼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바드럼은 약속엄을 받아온 건데요. 이 약속엄을 내가 받아온 거래에 대해서도 만기에 추심을 했을 때 엄이 사라지는 상황, 그 다음에 지급이 거절되어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배서 양도라든가 마지막 할인의 매각 거래까지 이렇게 다양한 바드러움과 관련된 거래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죠. 그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차대변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가 이 네 가지는 모두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사라지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라고 정리도 해드렸어요. 자, 추심을 했을 때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 수수료 비용을 판매 관리비 쪽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급이 거절됐다는 건 부도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아직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날짜가 경과된 어음이다 라고 해서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표현만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배서양도나 그리고 할인에 대한 매각 거래가 있었는데요. 자,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내가 매각을 하고서 돈을 받아올 수도 있죠. 이 매각하고서 돈을 받아올 때 남은 잔여 기간 동안 은행은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할인료로서 떼고 나머지만 주게 될 텐데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떼이는 할인료는 바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주의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저희 매출 채권과 대손에 대한 내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